새 죽음. 첫 번째 이야기. 가을이었다. 큰 길을 두 채의 승용마차가 내달리고 있었다. 앞에 승용마차에는 두 여자가 타고 있었다. 한 사람은 삐쩍 야윈 얼굴빛이 창백한 부인이었다. 또 한 사람은 윤기 있는 붉은 얼굴의 살찐 몸종이었다. 바싹 마른 짧은 머리털이 빛바랜 모자 밑으로 비어져 나와 찢어진 장갑을 낀 붉은 손이 그것을 돌발적으로 바로잡고 있었다. 융단의 숄에 덮인 가슴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고 날쌔게 움직이는 검은 눈은 빨리 멀어져 가고 있는 들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소심스레 부인의 동정을 살폈다. 불안하게 승용마차의 한쪽 구석에 던졌다 하고 있었다. 이 몸종의 코앞에서 그물에 걸린 부인의 모자가 흔들리고 있고 부인의 무릎에는 강아지가 누워있다. 그녀의 두 발은 바닥에 작은 상자가 놓여있어 그 위에 올라가 있었고 그것을 두드리는 소리가 승용마차의 용수철의 진동이며 창문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 사이에 가까스로 들리고 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자 부인은 그 등에 댄 쿠션 위에서 약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자 몰래 속으로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흰 나이트캡이 얹혀 있고 가냘픈 창백한 목에는 하늘색의 목도리가 감겨 있었다. 반드시 탄 가르마가 모자 밑으로 사라지면서 아주 판판하게 머릿기름이 칠해진 아맛빛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르고 있고 그 넓은 가르마의 살갗이 흰 빛에는 건조한 죽음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시들고 약간 누르스름한 살갗이 갸름한 아름다운 얼굴의 윤곽을 느슨하게 풀리게 하고 있고 볼과 광대뼈의 윗부분이 빨개져 있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있고 차분함이 없는 데다 성긴 속눈썹은 곱슬하지 않았으며 여행용 나사의 가운은 푹 꺼진 가슴 위에서 반듯한 주름을 잡고 있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격분과 습관성의 고통이 나타나 있었다. 하인은 자기의 좌석에 팔꿈치를 짚자 어자들 위에서 졸고 있었다. 우편마차의 여자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땀에 젖은 내필의 말을 몰며 어쩌다가 뒤쪽의 사륜 포장마차에서 외쳐대고 있는 다른 또 한 사람의 어자를 돌아보았다. 병행한 넓은 수레바퀴의 쇠퇴 자국이 똑같이 빨리 길의 석회질의 진창을 넓게 덮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리며 춥고 축축한 안개가 들판이며 길에 깔려 있었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천천히 눈을 떴다. 커다란 두 눈은 반짝이며 아름다운 검은빛을 띠고 있었다. 또 하고 살짝 자기의 발에 닿은 몸종의 외투 끝을 아름다운 여인 손으로 신경질적으로 밀쳐내면서 그녀는 말했다. 그 입은 병적으로 일그러졌다. 마티오시아는 두 손으로 외투를 걷어올리고 건강한 두 발로 살짝 일어나 조금 떨어져서 앉았다. 발랄한 그 얼굴은 화사한 홍조로 덮였다.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의 아름다운 흐린 눈은 개걸스레 몸종의 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은 두 손으로 의자를 의지하고 더 높이 굳혀 앉을 양으로 몸종과 마찬가지로 살짝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 입은 비틀어지고 얼굴 전체가 무력한 심술궂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비록 네가 나를 그저 돕기만이라도 했어야 했을 것 아니야. 아, 필요 없어. 나 자신이 할 수 있다. 다만 나를 위해서 제발 그 어떤 자루를 놓는다던가 하는 짓만 하지 말아라. 제발. 할 줄 모르거들 차라리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는 다시 얼른 눈꺼풀을 올리고 몸종을 흘낏 보았다. 마티루시아는 그녀를 보면서 빨간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다. 환자의 가슴에서 무거운 숨이 올라왔지만 숨은 다 나오지 않고 기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얼굴을 돌리고 눈살을 찌푸리며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기침이 멎자 그녀는 다시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기를 계속했다. 사륜 여행마차와 사륜 포장마차는 마을로 들어갔다. 마티루시아는 숄 밑에서 살찐 통통한 손을 내어 성호를 그었다. 그건 뭐냐? 하고 부인이 물었다. 역참입니다, 마님. 뭐 때문에 성호를 긋느냔 말이다. 교회예요, 마님. 병을 앓고 있는 부인은 창문으로 몸을 돌리고 사륜 여행마차가 애둘렀던 큰 목조의 교회를
눈을 잔뜩 뜨고 바라보면서 천천히 성우를 그었다. 사륜 여행마차와 사륜 포장마차는 함께 역참에 멈추었다. 병든 여자의 남편과 의사는 사륜 포장마차에서 나와 사륜 여행마차로 다가갔다. 기분은 어떻습니까? 의사는 맥을 짚으면서 물었다. 어때 여보? 지치지 않았어? 하고 남편은 프랑스어로 물었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 마티르시아는 조그만 보따리를 들자 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몸을 붙였다. 괜찮아요. 똑같아요. 하고 환자는 대답했다. 나는 나가지 않겠어요. 남편은 잠시 거기에 서 있다가는 역참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마티르시아는 사륜 여행마차에서 훌쩍 뛰어내리자 키발을 하고 진창 위를 뛰어대고 안으로 들어갔다. 설사 내 기분이 나쁘다 숨치더라도 당신네가 조반을 먹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하고 환자는 가볍게 미소를 짓고 창문가에 서 있는 의사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곁에서 의사가 조용히 물러나 다른 박질쳐 역참의 계단에 뛰어오르자마자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저 사람들은 건강하다. 그러니까 남의 일 따윈 어떻게 되었거나 상관없는 것이다. 오, 어때요? 에두아르드 이바노비치 씨. 병을 앓는 부인의 남편은 의사를 맞으며 즐거운 미소를 띠고 두 손을 비비면서 말했다. 나는 한 병을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아요. 의사는 대답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소리를 낮추고 눈썹을 올리면서 한숨과 함께 남편이 물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부인께서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까지 가신다는 것도 참으로 여간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날씨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담? 오, 어쩌나. 오, 남편은 한 손으로 눈을 가렸다. 여기에 놔. 하고 그는 병을 가지고 버우이에게 말했다. 그냥 남아있어야 했었어요. 어깨를 으쓱 치키고 의사는 말했다. 하지만 나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하고 남편은 반론했다. 나는 저 사람을 말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썼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며 떼놓아야 할 어린이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일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만 저 사람은 전혀 들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이기도 하듯이 외국 생활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게다가 또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병태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부인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실리 드미트리치 씨, 인간은 폐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폐는 또다시 생길 수 없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인의 최후를 안락하게 해드린다는 것뿐입니다. 이제 참을 사죄가 필요한 상태예요. 아, 하지만 당신도 최후의 희망은 없다든가 하고 저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내 처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될 대로 될 밖에 없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그런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 사람은 참으로 착한... 아무튼 겨울까지 기다리시도록 부인을 설득해보세요. 하고 의사는 의미있게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불행이 일어날지도. 아크슈슈야, 예, 아크슈슈야. 역장의 딸이 머리에서부터 짧은 웃옷을 걸치고 지저분한 뒷계단 위에서 발을 구르면서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다. 쉬르킨스키의 마님을 보러 가자. 가슴의 병으로 외국에 가신다는 거야. 나는 아직 한 번도 폐병 환자가 어떤지 본 적이 없어. 아크슈시아는 문지방에서 뛰어나왔다. 그리하여 둘이는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녀들은 걸음을 늦추고 샤른 여행마차의 옆을 지나가면서 열린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환자는 그녀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으나 그녀들의 호기심을 알아채자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얼굴을 돌렸다. 어머나 놀라워라. 역장의 딸은 얼른 얼굴을 돌리면서 말했다. 그처럼 예쁜 마님이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셨을까? 무서울 정도야. 이봐, 봤니? 너 봤어? 아크슈시야? 그래, 무척 야위었어. 하고 아크슈시아는 동의했다. 다시 한번 보러 가자. 우물에 가는 척하고. 저 봐, 고개를 돌려버렸어. 하지만 나는 벌써 봤다. 정말 가여워. 그렇지 마시아. 게다가 또 무슨 진창이람? 하고 마시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둘은 도로 대문 앞으로 뛰어 들어갔다. 나는 꼬락서니가 무섭게 돼버린 것이 분명하다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그저 빨리, 되도록 빨리 외국에 갔으면 좋겠다. 거길 가면 나는 곧 낫는다. 이봐, 좀 어때? 응? 하고 여행마차로 다가가 무엇인가 먹을 거 한 조각을 씹으면서 남편은 말했다. 여전히 똑같은 물음이다 하고 환자는 생각했다. 자기는 먹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고 그녀는 이 사이로 내뱉듯이 말했다. 이봐요, 알겠어. 나는 날씨가 이래서 도중에 당신의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야. 그리고 에두아르드 이바느이치 씨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 이봐, 어때? 돌아가지 않을래? 그녀는 성이나 묵묵부답이었다. 그동안에 어쩌면 날씨도 좋아진지 모르고 길도 굳을지 몰라. 그리고 또 당신도 한결 더 나아질 거야. 우리들도 모두 함께 가게 될 거고 말이야. 그만두어요. 만일 내가 오래전에 당신의 말이 듣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쯤 베를린에 있을 것이고 완전히 건강해졌을 거예요. 이봐요. 어쩔 수 없잖아. 응, 그게 불가능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아.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만 참는다면 당신은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고 나도 일이 끝날 것이고 아이들과 같이 데려갈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건강하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봐,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런 날씨 도중에 만일 당신이 더 나빠지기라도 하는 날엔 그땐 최소한 집에 있으면 뭐하잖아. 집에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집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고 환자는 발끈 성을 내며 대답했다. 그러나 죽는다는 말은 분명히 그녀를 놀라게 한 양, 그녀는 기도하는 듯한 의심쩍은 눈으로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눈을 내리깔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갑자기 환자의 입은 어린아이처럼 일그러지고 눈물이 흘러나왔다. 남편은 얼굴을 손수건으로 덮고 묵묵히 여행마차에서 떨어져 갔다. 아니에요, 난 가겠어요. 하고 환자는 말했다. 그리고 하늘 쪽으로 눈을 들고 두 손을 포개며 조리 없는 말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눈물은 다시 한결 더 세차게 흘러나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열렬히 기도했다. 그러나 가슴은 여전히 아팠고 답답했다. 하늘이고 들판이고 길이고 여전히 잿빛으로 흐려 있었다. 그리고 똑같은 가을 안개가 짙지도 얇지도 않게 줄곧 내리고 있었다. 진창길의 지붕에 여행마차에 힘차고 명랑한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기름을 치고 말을 채우고 하는 어자들의 모피 외투에